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경론 끝에 수정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두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뿐인 뻥사니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한 뒤 의결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진통 끝에 안건이 통과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인권위 안건 논의 결과 전해주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애초 포함된 내용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 소추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부결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결됐습니다. 제적 인원 11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6명으로 통과된 겁니다. 기존 안건에서 헌법재판소장에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내용은 인권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심의에 돌입하자 찬반으로 나뉜 인권위원들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4시간가량 경론을 벌였는데요. 의결 이후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상대로 오늘 내린 결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의결에 이른 만큼 이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이 작성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한때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1층과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던 탄핵 찬성 시민단체들이 일정을 미루면서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20일은 애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인데 법원은 이날 구속 취소 필요성도 함께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풀어주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일주일 이내 신속하게 직권으로 구속 취소 여부를 정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구속 취소 사유를 꼼꼼히 따져볼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할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오후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여학생과 함께 발견된 여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미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대전 관저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숨진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10분쯤인데요. 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로 발견된 겁니다. 아이가 돌봄 교실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하다가 학생을 찾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어깨와 손, 얼굴에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함께 발견된 40대 여교사도 양쪽 목과 오른쪽 팔을 흉기에 찔렸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사가 수술을 받고 있어 수술을 마치는 대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 계엄 사전 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와 8차 변론기일에선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7차 변론기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차례로 불러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그동안 입을 굳게 닫아온 이 전 장관에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앙선관위 전산장비 점검 결과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선에서 어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에도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번에도 증언대에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아직 추가 기일을 잡지는 않았지만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변론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원님 재판처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가 변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일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진행에 급급한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너무 엄격히 제한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초시계까지 사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같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즉각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어 헌재의 증거 채택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데도 헌재가 이와 배치되는 과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적법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는 재판부가 고려해 결정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기존의 법체계를 짓밟고 원님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향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0일 시작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변론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 기록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나 국회 측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 및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오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헌재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고 날짜는 재판부가 평의를 거친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법성에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청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협조 공문을 왜 보냈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최 대행 측은 헌재 소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는 추후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의를 중지하고 복잡하지 않고 쟁점이 없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왜 이렇게 마 후보자 임명에만 목매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 총리 탄핵으로 일어난 게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바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투는 목적이 무엇이고 근거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자유수호를 위한 의식과 운동을 뒷받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여당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나온 말인데요. 비윤계에선 이딴 면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날선 반응들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임 당 지도부가 포함된 친윤계 의원 5명을 만나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유수호, 주권회복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겁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듭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거란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는 건데 속도를 높이는 탄핵 심판을 의식해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점을 재차 부각한 거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대통령 접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비윤계에선
이딴 면회 소식에 안쓰럽다면 구치소에 같이 살라는 등 부정적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개별 의원의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지만 대중에 어떻게 비칠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으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 판단을 하시겠죠. 다만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도를 고려해 구태여 말을 보태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범죄자에게 줄지어가는 모양새가 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 행보로 규정짓고 건강한 보수 세력마저 인질로 삼아 자멸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의 포위가 됐어요. 국민의힘 내에선 적잖은 인원이 운집한 주말 탄핵 반대 집회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힐 수도 넓힐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토대로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거듭 도입 의지를 밝혔는데요.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의 핵심 주제는 회복과 성장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유용한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는데 이 대표가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의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건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이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에 맞서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해 함께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겠다고도 했는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첨단 기술사회로 가기 위해 주 4.5일을 넘어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 노동 분야에서 진보 진영의 기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성장을 내세워 우클릭을 계속하리란 관측 속에 이번 국회 연설이 사실상 조기 대선의 출사표란 평가도 적잖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 도중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으로 대응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에 자기 반성이 없었을 뿐더러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여당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자,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노동시간 단축을 역설한 대목에선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20여 차례 넘는 박수로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여당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정쟁용 특검에 자기 반성이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내세운 잘사니즘 역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해 주기를 좀 바라고.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등에서 오락가락 정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경제성장관 30조 원 추경 제안도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어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5명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또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의 포위가 됐어요, 지금. 예, 윤 대통령 오늘 접견한 의원들을 통해서 당에 대한 당부도 있었고요. 또 비상계엄 관련한 입장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번 비상계엄은 네. 본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내란이 아니고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나를 구명해달라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본인이 이제 그 체포되고 구속된 이후 메시지에도 청년 세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그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전한길 역사 강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처음에는 비상계엄이 미친 짓이다라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탄핵이 무효다라고 하기에는 결정적 계기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실제로 많은 경호원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어떻게 보면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가겠다. 청년 경찰도 국민이고 청년 경호원도 국민인데 다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직접 나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한길 강사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말씀은 2030 세대에게 가슴에 정말 와닿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서 2030 세대들이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만 오히려 비상계엄이 되고 탄핵이 의결된 다음에 2030 세대가 물밀처럼 밀려오는 이런 부분은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은 오히려 극우에서 국민의힘이 포위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2030, 6070 세대에 의해서 5060 세대가 포위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나온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권성동 권영세 그 지도부하고 나경원 의원이 방문했어도 그때도 한번 냈었었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한 애정의 마음보다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더 많이 있다고 보죠. 사실
최근 보수 우파 집회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사실 많이 참석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당히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자, 젊은 층들이 계속 아스팔트로 더 많이 쏟아져 나와서 나를 도와다오라는 강력한 정치적인 호소를 던진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이 알아야 될 건, 지금 젊은 청년들이 보수 우파 집회에 나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좋아서 혹은 계엄을 지지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 그리고 일종의 이재명 대표 집권에 대한 포비아, 공포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거를 마치 구치소에는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결론적으로 덧붙이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해서 거리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한국 정치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인물은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5명이었습니다.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옥중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원조 친윤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분이기도 합니다. 예.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동기, 대학 동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장 친분이 있는 분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을 분명히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다. 사실은 제가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에 주 2회 탄핵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 1회 내지 2회 내지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변론 준비하려고 하면은 다른 외부인을 만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청을 하니까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부 만났지만, 아이고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그 옥중 정치를 하려고 하면 도우라고 해야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만큼 한가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지금 내일이라든가 그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일 동안 증인 4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일 하루에 증인 4명 하는 것은 제가 한 20여 년 변호인 해봤지만 한 사건에 증인 4명 한 사건을 제가 체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건의 경험이 적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하루에 변호인이 증인신문 내지 반대신문 4명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는 구속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하루 종일 변호인들하고 만나서 기록 다 보고 해야 될 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의 방어권 행사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겠지만 본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앞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 더 진정성이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지금 분명히 안에 있으면서 계속 그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역풍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앞에 변론 준비하는 것이 90%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10% 정도만 어떤 정치적 메시지에 따르는 어떤 정치적 논란에 대한 우려,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30-40명이 지금 올려가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으로.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3번째로 마지막으로 가는 분들 보니까 상당히 좀 친윤 핵심들입니다. 중진들이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중진들만 먼저 가다가 이대로 너무 계속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하면은 역풍이 불고 있구나 싶어서 서둘러 아차 뜨고 하고 이제 멈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왜 갔느냐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 때문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다분히 자기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 6월에 있으면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곧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지역구민들, 특히 보수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물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뭐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자칫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배신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르르 몰려가고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어떻게 보면 서로 정치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메시지를 저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던지는 장외 정치하고, 그리고 저 친윤계들은 또 본인들의 지역구 표심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3번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도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 좀 모양이 좋지 않다라는 전화나 연락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더 하고 싶어도 못 했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었는데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헌법과 절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전달했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지난 토요일 대구 집회가 엄청나게 컸었죠. 동대구역에 있었던 그 탄핵 반대 집회. 이걸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키워드로 얘기하면은 계엄령이 아니고 개몽령이다라는 말로 그와 같은 얘기를 집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가 사실 산산이 조각났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초의 어떤 그 계엄이 있었던 이후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만 이후에 그 최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의 증언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어떤 그 증인신문 절차를 들어가면서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나왔던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됐고 실질적으로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왜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과 달리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상농단으로 지나치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고 더불어서 가장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1차 탄핵안 중에 7가지 사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미일을 중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경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 오히려 이렇게 했다가 민주당의 정권 맡겠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의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론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점을 아마 그 김기현 전 대표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전달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토요일에 있었던 동대구역 집회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우 성향의 인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2030이 다 극우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그런 그 어떤 그 인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시민 그 전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 2030 세대를 네오나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봤더니만 민주당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교육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체된 2030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그 어떤 교육하기보다는 쪼그러뜨려 가지고 말라 죽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봤으면은 볼 때 민주당의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 민주당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극우입니까? 그러면 그 같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를 봤을 때는 그쪽이 극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우 국자로 해서 프레이밍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봅니다. 뭐 이게 분명한 것은 계몽령이 아니라 이건 계엄령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란 프레임이 아니라 이건 계엄 팩트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온 국민이 6시간 동안 계엄을 분명히 확인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계엄 부분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여론인데 사실 계엄이 헌법이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현재 재판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의 어떤 의결조차 어떤 국민들의 사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서 아주 초반부터 불법성, 위헌성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과연 이게 전시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나 이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은 자 이석현이죠.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했던 이석현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이고 아주 불법적인 혼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진정한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극렬한 지지자들만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란 상태로 만들어 놨다. 심지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사퇴했나 이런 이제 얘기를 바로 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민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법적인 문제 말씀드렸는데 총론적인 것, 그러니까 위헌, 불법성, 계엄, 내란, 짙은 혐의 이런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시적인 부분들, 강론적인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후 어떤 재판이라든 헌재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엔 탄핵 심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7, 8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루에 4명씩 총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저는 하루에 증인 신문을 4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후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는 것을 이제는 무슨 이유인지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부르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60대 중후반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다 집중을 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명의 한 명의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4명씩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지금 보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어려운데 지금 대통령을 국민 1650만 명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4명씩 증인을 불러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증인 신문을 한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 특히 2030 세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절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2030 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카라고 부르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을 하루에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4명 부른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탄핵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반대 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불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을 다 못하면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 4명 했다고 해서 밤새도록 하느냐? 지금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6시 넘으면 다 보냅니다. 그런데 야간 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어떻게 보면은 그 적법 절차는 측면에서는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형식을 이제 상당히 문제를 삼았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럼 내용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을 불러서 자 일부 몇 군데 진보적인 언론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단전단수해라 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용으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계엄을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징후가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증언인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본인이 사실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대통령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뒤늦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진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로 또 나왔어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바로 밑에 휘하에 있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직접 지시 받은 적이 있다.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 받은 적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공포탄 실탄은 아니지만 공포탄까지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는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계엄은 정말 문제 있구나. 2030을 보더라도 와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하려는 위험신호용으로 질서유지용 하려고는 호소용 경고가 계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당히 정말 작심하고 이거 군대 동원했구나라는 추가적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들이 엄청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작은 알겠습니다. 형식이 무슨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지난 변론에서는 이제 체포조 운영 여부라든가 이제 뭐 국회에 군경을 진입시켰던 그 과정들 그런 것을 위주였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관위
들어간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었는데 여당에서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지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연설에서 먹사니즘에 이어서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들으셨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이런 느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잘 살아보자고 하니까 진짜 잘 살 수 아느냐 이런 그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잘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먹사니즘 얘기를 했을 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막사니즘이 아니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가까운 분들한테 지나친 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막사니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그 운율을 맞춰서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 나간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인,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뭔가 철학이 담겨야 되는데 과연 어떤 철학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평등, 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줄줄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민주당의 그것도 지난번에 대표로 나와서 민주당 당헌 정강 정책을 다 바꾸면서 거기에 본인의 지난번 대선 때 그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한마디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총론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잘사니즘 하라고 하면서 반도체법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법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그 세미나도 하면서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위에 들어봤더니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 52시간 더 하고 그런 화이트 칼라 예외를 두는 거를 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네라고 했는데 돌아섰더니만 그거는 쏙 빼고 지금 반도체 지원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돈이 없습니까? 인력 가지고 더 일하겠다는데 그게 핵심인데 핵심은 빼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한다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거죠. 저는 오늘 주제 회복과 성장 좋습니다. 그리고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 한 용어 잘 만든 것 같아요. 금방 와닿고 우리 최근 들어 흑묘, 백묘론, 실용주의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민생 경제를 살려서 중도층을 좀 잡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방향성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었느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본질적인 책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지난 2년 8개월 동안 돌아보면 사실은 줄 탄핵에 그렇죠? 계속 강경 투쟁에 한 번도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뭔가 좀 도와주었거나 어떤 서로 타협적 기관이 이른바 허니문 기관이 한 번도 저는 기억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하는 민생 실용주의 흑묘 백묘론이 옳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중도층은 전혀 신뢰성을 갖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차제에 상당히 먹사니즘 주장했으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정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해 나가야 중도층의 마음이 열까 말까하지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이렇게 툭툭 던져가지고는 절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사니즘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
오늘 상당히 여권을 비판하는 것은 최소화를 했고요. 여권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마치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것 같았다. 추경 얘기하고 이제 뭐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결국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굿캅으로 하고 배드캅은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분들 아니면은 뭐 정청래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큰 정치인으로서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때의 대권 집권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고 모두의 질문 Q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질문 프로그램 어떤 플랫폼도 만들어서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대선 캠프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먹살이즘을 넘어서 잘살이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키워드가 나온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먹살이즘도 지난 대선에 나왔는 걸 보면은 차기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토 어떤 그런 감정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느냐 할 정도로 결국 본인 스스로 이른바 양치기 소년 함정에 스스로 빠진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뭐 중요한 포인트를 뭐 지적하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야가 좀 바뀐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사람들은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 아닌가 그리고 또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대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 이런 대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중도 지향적인 면모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집권 여당처럼 마치 금방 정권을 잡을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뭐 집권 수임 기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민주당이 지금 고질적으로 갖고 왔던 이미지, 고정된 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투쟁하고 강경하고 말이죠. 북한에 대해 너무 우호적이고 정부가 아니냐 뭐 이런 단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씻는 것, 그걸 씻어내는 것이 이 어떤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 두고두고 후회한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해 국민께 송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1년부터 5년차까지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호가 뭐였습니까? 중단 없는 적폐청산. 5년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 했던 분이 지금 정권이 뺏기고 나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그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또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잊혀지고 싶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에 나가서 직접 후보들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각종 언론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난번 총선에서도 본인이 지역계에 도와줬던 분들 많은 부분 당선보다 낙선이 됐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즐겁게 보고 있을 것인지 아슬아슬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최진영 변호사가 저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대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학살을 하거나 상당히 독단적인 당 운영을 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때마다 사저에 가서 악수를 하고 사진 찍고 다정하게 해서 마치 추인을 받은 것처럼 본인 하는 일이 전혀 제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사를 했거든요. 예. 반대로 자 이른바 비명 반명계가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반기를 들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매모호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반명계는 계속 활동을 해서 결국 오늘 지금까지 상당히 비명, 친명, 빈명, 반명이 티격태격하는 민주당의 분열에 그런 단초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저는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 예.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수준이 낮은 정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무능력한 정부, 이 부분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이념적인 정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운동권 정치라고 할 정도 너무 이념성이 너무 많이 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국론을 또 분열시키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지지율이 40%까지 막판까지 높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저는 대선 패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인 본인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상당 부분 제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전직 대통령들은 침묵이 황금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자기 당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고 다른 당, 타 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미덕입니다.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거듭 저는 문재인 대통령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침묵을 지켜주시는 것이 저는 정치 전반에 그리고 여권이나 야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예. 좀 세게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제 포용과 확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오늘 새로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정권 연장을 해야 되느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매주 이루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49.2%,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올랐고요. 연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5.2%. 하나 더 있죠?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2.8%, 더불어민주당이 40.8%. 두 양당 모두 내려가긴 했는데 격차는 조금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조사에서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게 많았고, 근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제 어쨌든 좀 격차는 좁혀졌지만 많은 좀 상반된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상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그 탄핵과 관련해서 내란이랑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현 집권 세력의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봐도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 있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뭐 그렇게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뭇 다를까요? 결국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사실상 지금 정부는 민주당 과도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했던 모습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쓰러뜨리고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그런 조바심에 모든 어떤 정치적 이슈를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솟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의 지지율은 아직까지 높죠. 하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아주 극소하게 어떻게 보면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나 이 부분은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얼마나 골든크로스가 될지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떤 탄핵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보고 말씀 계속 이어듣죠. 네, 다른 그래픽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범진보,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로 각각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문수 지금 나가고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을 뽑은 결과도 지금 눈길을 끕니다.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범보수 후보에서는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25.1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는 정치 전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정국이나 계엄 정국의 주인공이죠. 맨 앞장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당 보수로 넘어서 지금 강경 보수들이 강력하게 결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할 중도층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지금 좌우 여야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숫자는 그럼 향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막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할 경우, 인용이 될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요동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또 정권 교체 이런 부분 숫자가 비슷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이 한 3주째 비슷하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저 수치를 저는 양측, 그러니까 여야나 보수나 진보 있던 분노 지수로 봅니다. 분노의 정도, 강도가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예. 하지, 저게 실질적으로 양측의 지지의 민심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는 예. 거 보는 거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와 해리스도 45대 40으로 대선 막판까지 박빙이었지만 막상 까보니까 큰 표차로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시청자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중도층은 소리 없이 상당히 긴밀하게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지율, 여론조사만 보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훈련된, 고도로 훈련된 중도층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전국 켜단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요즘 의기소침해 있죠. 이제는 깨어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여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을 대표해서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노래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위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인 것 같은데. 제명인의 마을에서 글을 올려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전환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요즘 의기소침해 있죠. 야당에서는 자꾸 내란 동조,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내란 동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셔야 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100% 복귀될 거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전환길입니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을 대표해서 이만희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네, 오늘 오후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여학생과 함께 발견된 여교사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6시쯤 대전 관저동에 있는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시 창고에서 1학년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후 4시 40분까지 돌봄 수업을 받은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에 출동해 피해 아동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어깨와 손, 얼굴에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발견된 40대 여교사도 양쪽 목과 오른쪽 팔을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고 밝혔는데요. 몸에 상처가 난 건 범행 후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교사가 수술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 철강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급히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철강 알루미늄에 25%라는 핀셋 관세에 칼을 빼들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증권시장이었습니다.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철강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업계는 신중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 산업은 이미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추진된 철강 25% 고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인 상태. 당시 연평균 수출 물량이었던 383만 톤의 70% 수준인 263만 톤 정도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오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으니 이번 관세 조치에서는 예외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를 적용받는 나라들까지도 예외 없이 25% 관세 적용을 추진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47억 달러 수준.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정부도 곧바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희 업계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서 저희 국익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계가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의에서는 쿼터제를 적용받는 나라도 예외 없이 관세 25%가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됐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적어도 현재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해상 물량만큼은 관세 적용에서 유예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로 이번에는 철강도 관세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내용이 담길 미국의 행정명령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 철강 관세를 통해서 이른바 무역 전쟁의 판을 세계로 넓혔습니다. 중국은 무역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보호무역 반대와 다자주의 외교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발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25% 철강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 미만,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단 관세 전쟁의 판을 세계로 넓힌 겁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같은 날 중국의 국영기업 30여 곳은 카자흐스탄으로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에 10% 관세를 물린 수입 공백을 중앙아시아로 다변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러시아에선 5월 전승절 행사 때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거란 발표도 나왔습니다. 유럽 판로가 막힌 액화 천연 가스를 중국이 헐값에 빨아들이고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버는 공생관계, 중국이 미국산 LNG에 15% 관세를 때린 배경이자 트럼프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中国和俄罗斯是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双方始终保持着各层级的密切往来。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관세 전쟁 와중에 중국은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 외교전을 펼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영국과 아일랜드를 거쳐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서 고위급 회의도 주재합니다.
연이어 남아공에선 G20 외교장관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열흘 남짓의 순방 기간, 미국의 외교수장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우도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온 방위비를 2배 증액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받을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행 체제 속 정상 외교를 가동조차 하지 못한 데다 계엄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국방비를 거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는 자국 방위비를 2배 늘린 사실을 알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 사기에 주력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は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ともに高め、日米が直面する地域の戦略的課題に緊密に連携して向き合って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이 같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주일 미군을 위해 사용하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산 무기 수입을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Japan, we will extend the full strength of American deterrence capabilities in defense of our friend and ally, 100%, and security. And I also say peace through strength and all over the Indo-Pacific.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한미일 3자 협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총액 대비 8.3% 인상에 합의한 주한미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수 부족으로 국방비 증가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계엄 여파로 추경에서 국방 분야를 언급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경우 정부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과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일정과 관련해 외교부를 통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해상 대형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5명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의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또 날씨도 좋지 않아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조명 단위 139톤급 대형 어선 침몰 사고 해역을 환히 밝힙니다. 밤낮 없는 수색은 말 그대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해양경찰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역을 6개로 나누고 가로 83km, 세로 64km 반경까지 넓혔습니다. 수중 무인 탐지기가 수심 80m 지점에 가라앉은 선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은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다소 높은 상황. 빠른 조류에 바다 밑바닥에서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잠수부 투입도 당장 어렵습니다. 수심도 80m 정도 돼서 1차적으로 잠수 자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조류하고 파도까지 있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수중 수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밖으로 나온 뒤 배가 급격히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 선사 측과 선체 인양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은 명확하니 관계자 진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항적 자료, 그리고 선체 인양 후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 후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 선원들은 검시 결과가 나오면서 가족에게 인도돼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울산 온산읍의 액체 화물터미널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화학 혼합물이 담긴 탱크 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나 물질이 타면서 생긴 불길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물을 뿌려도 잦아들 줄 모릅니다. 액체 화물 터미널 탱크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5분쯤. 폭발 충격으로 119에 수십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주민들은 지진이 난 듯한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쾅 하면서 지진이 이 정도로 세게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볼 때 한 6, 7 정도 되는 지진인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탱크 상부에서 화학물질 용량 등을 확인하던 30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사포 등을 동원해 2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작업자들이 탱크 문을 여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탱크 내부에 양이라든지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이 난 탱크에는 석유를 녹이는 물질로 불이 잘 붙는 화학용매 160만 리터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탱크 주위에는 톨루엔 탱크 12,400kL와 윤활유 탱크 6,250kL가 있으며 이는 저희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을 했으므로 큰 화재 피해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고 시민들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매립지로 해경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기가 부진한 탓에 지난해 세금이 30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 세수 결손 규모는 1조 2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세수 결손은 한 해 거칠 것으로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덜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재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최근 2년간 세수 오차액은 87조 원이 넘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법인세는 15조 2천억, 소득세 8조 3천억,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3조 9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세수 펑크는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은 6조 5천억 원으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라 돈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전국 불안 속에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환경 악화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이 돼서 양도소득세수와 부가가치세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경기 부양용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적자 국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을 함께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 의원들을 만나 당이 자유수호, 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 신빙성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헌재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 명단 조작서를 일축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대통령과 국정원장 두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계엄 이후 공개된 메모에는 체포 명단과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 사항이 담겼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통화 당시 적은 걸 알아보기 어려워 다시 정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는 게 조작설 주장의 핵심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본을 어디에 낼 것처럼 보관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개를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따랐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든다며 기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체포 명단 메모를 확보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검찰도 흔들릴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면서도 당사자의 기억이 중요하고 오염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를 내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콕 집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재임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부터 두고두고 후회했다며 현 정부를 탄생시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려면 포용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 대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비명계 인사들은 일제히 문 전 대통령과 발을 맞췄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 공방은 그만두자고 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동지라고 추켜 세우며 국회 연설 내용을 호평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당내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무조건 떠난 사람들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통합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처럼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정권 교체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일단 범야권 통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서로 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 과한 언어들을 동원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측도 대선 패배 책임과 야권 통합을 동시에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파 갈등의 불씨를 잠재워주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 달렸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여권 잠룡들의 걸음은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방산수출 당정협의회를 찾았습니다. 애초 차관급 참석만 예정돼 있었는데 방산업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논의를 위해 여당 측 제안으로 김 장관도 참석하게 된 겁니다. 협의회 뒤 김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는 등 현안 관련 질문에도 적극 답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사니즘, 무엇이 먹고 살게 합니까?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엔 대통령 복귀가 가장 좋다며 거리를 뒀지만 이번 달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최근 지지율 상승 속 거듭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탄핵 정국 첫 국회 방문으로 개헌에 침묵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비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과 함께 대선 경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당 의원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노렸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원내의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활동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모이신 강성 지지층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한 목소리고 단합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 또 그 방향성을 실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격려하거나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등 연일 보수 결집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일찌감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여당 내에선 아직은 조기 대선이 일종의 금기어인 만큼 메시지 수위 조절을 두고 잠룡들 고민 역시 적잖은 게 사실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보이는 건물 도면을 공유하면서 점거를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들을 추적하면서 해당 건물에 대한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심의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인권위 건물로 추정되는 도면이 올라왔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자거나 인권위 직원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에 들어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갑시다 빨리. 태고 요청하셔가지고 많이 안 되면 태고부로 상해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막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이나 인권위 직원들만 안에 들어보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며칠 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건물의 평면도도 공유됐습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 방망이, 헬멧을 준비했다거나 학살, 척살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폭력 행위를 계획하는 듯한 글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을 앞두고 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경찰은 헌재 폭동을 암시한 게시글 20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헌재에도 기동대 50개 부대, 3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 가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판사 협박글 등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위해성 게시글 74건과 가짜뉴스 5건 등 모두 79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부지법 난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친 뒤 소요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구속된 특임 전도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 맥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관련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전도사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옥중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에게 접근해 평균 연이자율 1,002%의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천만 원을 빌려주고는 보름 만에 이자만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는데요.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이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6천여만 원을 빌리고 14일 만에 이자만 5천여만 원을 낸 사람,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빌리고 하루 만에 이자만 54만 원을 갚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평균 1,002%, 최고 2만%에 달하는 고금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주식 하루에 전화가 200통, 300통씩 와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조직원과 대포폰 대포통장 공급업자 6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불구속, 9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의뢰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성행위 영상 등으로 협박하며 1억 9천만 원을 챙긴 채무 종결업체 대표 등 5명도 적발됐습니다. 내가 핸드폰 좀 보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것들 다 촬영을 하죠.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한 사실도 있었고. 경찰은 불법 대부업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에서 지인 연락처와 신상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를 시도한 30대가 현장에서 2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50대 고객이 강도를 제압한 덕분에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됐는데요. 강도를 잡은 고객은 알고 보니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권총처럼 생긴 물체를 손에 쥐고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들어오면서 이제 주목이라고 했었고 다음엔 다 나와라고 했었고 저한테는 이제 캐리어를 주며 5만 원권을 담아와라고 했었습니다. 강도 지시에 따라 직원과 고객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남성 고객이 강도에게 달려들더니 양손으로 강도 손을 붙잡아 넘어뜨립니다. 직원들도 곧바로 힘을 합쳐 강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용감한 시민과 은행 직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강도 행각을 벌인 A씨는 2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건 권총이 아닌 비닐로 감싼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직원과 고객들은 공포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지만 A씨를 제압한 박형규 씨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습니다. 저 총만 제가 어떻게 하면 요 상황이 끝나겠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그 총을 제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 박 씨는 특공대에서 군복무한 덕분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뭐 그런 상황 그런 게 행기 있었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황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강도에 대비한 훈련을 평소에 한 덕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제압한 박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산을 신고하던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국회 상임위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남국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현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다시 코인으로 바꿔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재산 신고가 부실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회의 심사 권한이 등록 대상에 한정되는 만큼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반발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했던 3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어야 되고요.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라고 한. 앞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전 의원은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 제출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 뒤 배우 전지현에 거액의 세금을 물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지현 측이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지현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와 국세청 간 비용 처리 방식의 해석 차이로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해 추가 세금 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세무조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알파고의 아버지로 유명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CEO가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해서 과장됐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허사비스 CEO는 현지 시각 9일 AI 국제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으로 매우 우수한 엔지니어링을 보여줬지만 새로운 과학적 발전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허사비스 CEO는 AI를 규제하는 건 중요하지만 규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최근 환경에서 규제는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정관장이 친정팀을 상대로 맹활약한 버튼을 앞세워 KCC를 6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정관장은 버튼이 27득점에 12개 리바운드로 공수를 이끌며 KCC를 76대 67로 물리쳤습니다. 8위 정관장은 7위 KCC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는 막판 자유투를 모두 놓친 BNK를 연장 접전 끝에 66대 63으로 물리쳤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고진영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진영은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던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2분 8을 기록하며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21언더파를 기록한 재미교포 노예림은 2020년 데뷔 이후 5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시우가 PGA 투어 WM 피닉스 오픈에서 공동 21위에 올랐습니다. 김시우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계속된 대회 4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10언더파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벨기에의 토마스 데트리는 마지막 4홀 연속 버디를 잡는 등 6언더파를 추가해서 최종 합계 24언더파로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남극 대륙을 홀로 걸어서 횡단한 김영미 대장은 인간의 위대한 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69일 동안 100kg의 썰매를 홀로 끌면서 1,7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김영미 대장이 남위 90도 남극점에 도달한 뒤 크게 포효합니다. 지난해 11월 남극 대륙 해안가 허큘레스 인렛을 출발한 지
49일 만입니다. 이게 남극점의 나침반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대장은 20일 동안 600km를 더 걸어 마침내 목표했던 횡단을 완주했습니다. 도착해서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었는데 지금은 한숨 자고 쉬고 나니까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69일 8시간 동안 김 대장이 이동한 거리는 1715km. 100kg의 썰매를 홀로 끌고 매일 25km 이상을 달린 결과입니다. 바이칼 호수 종단과 남극점 무보급 단독 도달에 이어 이번 남극대륙 횡단까지 10여 년에 걸친 3단계 프로젝트를 모두 해냈습니다. 다치지 않고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 반창고 하나 붙이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예상하지 못한 악천후와 매일 사투를 벌이면서도 전진할 수 있었던 건 분명한 도전의식 때문입니다. 포기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길의 끝에 서 있는 순간만을 생각했고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 목표를 모두 이뤄냈지만 김영미 대장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당장은 휴식이 필요하지만 또 한 번의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꺾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7도, 부산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는 9도, 부산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 늦게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따라서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